드디어 어제 이후로 이제 줄기차게 계속해서 달려가는 두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주식 승천 멘토 클리닉의 김도영입니다. 자, 내 종목 과연 내일은 오를까요? 아니면 홀딩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일 신규로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자, 밤잠을 설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바로 샘 플러스 서울경제TV 방송에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두 집중력을 좀 더 요하셨으면 좋겠고, 어제 저희 시청률 좋았다고 합니다. 마이 곧 이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거나 또는 고민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 주식분석과 함께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화 상담 02-3153-2619번이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같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www.sentv.co.kr로 접속하셔서 저희 주식승천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AS를 원하시거나 또는 상담받고 싶으신 멘토에게 직접적으로 남겨주시면 같이 답변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이요. 진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딱 들어오는데요. 이 중후한 신사의 느낌이랄까요? 중후한 멋으로 계좌가 늘어날 것만 같습니다. 자,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의 멘토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미래,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치열한 심리전으로 주식의 상승 미래를 본다. 저평가된 주식으로 단숨에 20%에서 50%의 보수익을 추구하는 주식의 상승 논리 전문가 최병건, 지금 함께합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 우량주 저점 매수, 보유기간 조절이 수익의 핵심이다. 12가지 알고리즘에 의한 시스템 매매로 시세를 추종하는 매매가 아닌 진정한 투자를 한다. 김지환의 진정한 투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두 분이 드디어 앞에다 잠깐 했는데요. 우리 공식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진짜 앞에서요. 정말 그 중후한 느낌이랄까요? 저도 나름대로 젊은 피로 온 것 같은데, 두 분의 이 중후한 부분에 제가 오늘 배울 거를 좀 얻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지환 멘토, 오늘 첫 방송에 대한 각오 한마디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준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요. 네.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또 많이 잘 준비해서 좋은 방송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멘트에서도 중후한 멋과 함께 여유로움이 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최병건 멘토는 투자의 미래를 내다보고 단기간에 20%, 50% 수익까지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오늘 첫 출연 각오 한마디. 예, 늘 오전에만 뵙다가 저녁에 또 다시 뵀는데요.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감기가 와서 그런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전에 뵙다가 저녁에 뵈니까 마치 생얼을 드러낸 듯한 느낌이랄까? 이런 좀 색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지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이 두 분께서요. 아주 이 작은 목소리 속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오늘 많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뒤에 바로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코너죠. 이슈 앤 토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형만한 아우 코스닥 강세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가? 두 번째 이슈죠. 살아나는 외국인 전차 부대에 대해서 다시 올라타나요? 과연 답변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경기 불황의 적자 행진 지속되고는 건설 종목 뚝 하고 부정적인데 보유하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신규 매수도 매력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 저도 기대가 좀 많은데요. 우리 김지환 멘토님. 과연 형보다 나은 아우 같아요.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좀 언론에서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 12월 달에도 1월 달이 되면 1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코스닥주가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안 1월 좋았죠. 한 상반월까지는 얘기가 맞는 것처럼 같지만 하반월 가서는 또 반대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좀 최근에 코스닥이 조금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제 시장 언론에 좀 섣부르지 않나.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있어가지고 이미 수익이 날 만큼 다 났고 시세가 날 만큼 다 났는데 뒤따라가는 어떤 그림자 매매를 조장하고 있지 않나. 그림자 매매하게 되면 결국엔 손해보거든요. 그렇죠. 2007년 펀드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게 뭐 이슈화 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뭐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급감했습니다. 뭐 이 정도 거래대금이라면 사실 시세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로벌 증시의 어떤 공통적인 현상으로 좀 보여지더라고요. 미국장이라든가 유럽장에서도 유럽 주요 증시들도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줄어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이게 코스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너무나 정치적인 재료들이 오랫동안 시장에 좀 발목을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자들이 좀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정치적인 재료에 좀 지쳐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 향후 2주간의 어떤 이슈들도 보게 되면 이태리 총선이 당장 있고요. 또 미일 정상회담이 올 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상 미국과 일본이 한통속이라는 게 드러난 상황에서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시퀘스터 협상, 뭐 지난해 연말에 나왔던 어떤 재정절벽 협상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면 굉장히 정치적인 요소가 또 시장의 방향에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 대금은 좀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재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코스닥 굉장히 잘 갔는데 대안 투자의 어떤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워낙에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작은 뉴스에도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보단 중소형주 쏠림 현상이 나타났는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갤럭시 S4가 나온다고 합니다. S4에 앞서가지고 부품주들이 미리 선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코스닥 부품주들이 움직였는데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 예전처럼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하고 있을까?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투자자들은 이미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의 어떤 스펙에 대한 경쟁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 500만 화소, 800만 화소 넘어갔을 때 어떤 특정 시점에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워낙에 재료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쏠림 현상이 생기는데 조금은 객관적이고 냉정하고 또 냉철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으니까 와 속사포처럼 쫙 왔는데요. 저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지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최백운 멘토. 네. 과연 코스닥 우리 김지한 멘토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하는 편인데 저는 이제 솔직히 그 형보다 나은 아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아우나 형이나 뭐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요. 도찐 대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솔직히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움직임이 활발하고 상승이 좀 더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은 종목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그 코스닥의 핵심을 이루는 종목들의 상승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정치 테마주나 뭐 아니면 테마성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그 실 내용이나 아니면 조금 더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뭐 코스닥 시장도 별로 흥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왜 그런지 좀 살펴보니까 최근에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코스닥 시장이나 거래소 시장, 양대 시장을 모두 통틀어도 지금 투자를 하는 자금들이 대부분 여유 자금이나 아니면은 또 좀 큰 자금이나 이런 자금들이 아니고요. 생계형 자금, 말 그대로 내가 주식을 거래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자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되고 또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는 형태의 대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중대형주나 실적 우량주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올 수가 없고 또 들어와 봐야 종목을 움직일 만큼 매수세가 안 되고요. 대신에 좀 투기성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도박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로만 매기가 몰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은 뭐 그다지 내용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좋아질 게 없고요. 차라리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거래소의 바닥권 주식들을 한번 노려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투자자들께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보시면 어떨까. 뭐 오늘 최병건 멘토께서 건강이 좀 독감이 좀 심해서 네. 좀 어렵다. 방송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서 또 핵심을 좀 콕콕 집어주는데요. 자, 그렇다면요. 저희가 코스닥은 이제는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 아닐까요? 뭐 상패나 실질 심사지 이제 다시 또 퇴출바람 시기가 아닌가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뭐 실적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장 외적으로 뭐 실적에 대해서 견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쏠림 현상에 의해서 수급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좀 견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병호 멘토는 어떠세요? 저는 당분간은 좀 더 투자를 그래도 지속을 하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코스닥 시장에 리스크가 많고 말씀하신 대로 또 뭐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주식시장의 특성상 매수가 한번 몰리면은 그쪽으로 계속 몰리는 경향이 보이거든요. 당분간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을 통틀어서 큰 덩치가 큰 종목들이 당장에 급변동을 할 만한 모멘텀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중소형 종목들이나 테마성 종목들에 대한 반등이나 상승이 지속될 걸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꺾으실 때까지는 한번 대응을 계속 해보는 편이 낫지 않겠나. 다만 리스크 관리라든지 단기 대응에 좀 치중을 한다든지 이런 대응이 좀 필요하겠지요. 제가 이야기 드려도 될까요? 네.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전제 조건은 저는 그 환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대한민국 코스피 대형주들, 특히 뭐 시가총액 상위군들 같은 게 대부분 다 수출주입니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 95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매매 포인트를 좀 잡아가신다면 분명히 투자 포인트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두 분께서 경명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 부분에서는 조금은 과열 양상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김지한 멘토의 의견이 있는 반면에 최병건 멘토는 그래도 지금 수익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수익률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 편중되는 부분에서 따라가 보는 것도 아직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 분 다의 공통된 부분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좀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겠고요. 하지만 지금 김지한 멘토가 얘기를 하셨던 엔화 부분에 따라서의 환율 전쟁 부분 이 부분은 좀 관가하지 말고 좀 넘어가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에서 상승 마감을 했지만 여전히 좀 양봉이 많아지면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시장의 루머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만약에 환율 정제가 묶어서 생각한다면 김지한 멘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사실 오늘 이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질문 자체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의 어떤 뭐 양봉이 길어져서 기간 조정이 나타난다. 어떻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은 지수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기간 조정 양상을 펼치는 상황에 있고요. 그렇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1월달 이후에 한 7주 동안 계속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지수가 지난주에 약간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1월달부터 2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매매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물려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 예전에 2000포인트 나왔던 1970 이상에서 매매했던 사람들은 지금의 자리에서 물량을 정리하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물량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옆으로 기간 조정 양상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누적 선물 매도 포지션,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가지고 노는 선물 포지션 총량이 한 25,000계약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26,000계약까지 갔다가 지금 17,000계약까지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 분명히 매도 심리는 완화되고 있고 옵션 포지션 봤을 때 양매도 구간에서 사실 지수 자체를 고정시켜 놓고 있었고 어느 한쪽으로 가든지 간에 극단적으로 지수가 어느 한쪽으로 지수가 움직이든 간에 외국인들은 손실을 보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옵션 포지션의 어떤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포지션을 정리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외국인들은 분명히 매도 심리가 완화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익 물량 굉장히 많이 나왔죠. 12조까지 이르다가 지금 9조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베이시스가 괴류율을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플러스로 올라오면서 전환이 되면서 분명히 지금 차익 물량 같은 게 지금 매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의 상황에서 구도가 변해가는 상황에서 기간 조정이라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물량 매집의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기술적인 해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신 달렸는데 이게 선물의 파생 포지션까지 저만 알아듣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한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저 김지한 멘토의 주장적인 측면에서는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너무 공포를 지금 느낄 필요는 조금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는 조금은 돌격 앞으로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저만의 사견이 조금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자, 최병건 멘토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일단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종목 자체의 흐름은 그다지 썩 좋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지수 자체의 상승은 계속 좀 더 지속이 되겠지만은 지금처럼 좀 무기력한 장세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상승이 며칠 동안 좀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이겠지만은 지금 이미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폭이 깊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당분간은 이런 답답한 장세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시장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그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주력 종목들이 항상 존재를 하기 마련인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삼성전자도 자리를 내줘버린 상상이고요. 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자동차 업종도 지금은 시장의 주도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뚜렷한 주도주 없이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의 지수 흐름이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럴 때는 한번 좀 강하게 확 내릴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은 결국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분께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자, 저는 진행자의 입장이긴 하지만 지금 분명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또 코스닥에 좀 뭔가 있지 않을까. 여기서 내 계좌를 좀 살리려고 하지 않을까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각인을 시켜주면 자신의 주장을 좀 해주셔 보시겠습니까? 일단은요, 여러분들 본업은 코스피에서 하셔야 되고 코스닥은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시장이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엔화 약세가 계속적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깨면서 올라갔습니다. 80엔, 85엔, 그리고 그렇죠. 94엔 뭐 중반대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런 최근에 경험해보지 못한 환율대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뱅가드 펀드도 이야기 있었지만 제가 외국인이라도 한국 수출주를 사기보다는 일본 수출주를 사는 게 좀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급적인 문제들이 계속 야기가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인데 95엔 정도에서는 저희가 일단은 좀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50원까지 떨어졌다가 그 떨어진 이유 자체가 한국 기업들이 원화 강세가 계속 진행될 것 같으니까 서둘러서 선물안을 교체했기 때문에 1,050원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외국인들이 일본의 수출주를 사기 위해서 원화를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080원대까지 올라와서 일단은 환율 같은 경우에 1,080원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원 정도에서 지금 일단은 자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본 95엔에서 100엔으로 가느냐 그게 관건인데 95엔을 넘어서 100엔으로 가지 않는다면 한국 수출주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본 환율이 그럼 95엔에서 100엔으로 가느냐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일본 같은 게 지속적으로 엔화 약세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생기겠죠. 당장 돈을 빼가지고 해외에다가 투자를 좀 했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올 때는 1달러 가지고 들어오면 100엔 또는 뭐 110엔을 주는데 지금 돈을 안 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일본 같은 게 생산 노동인구가 굉장히 많았고 또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도 충분히 유동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를 발행해도 국채를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채를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본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추가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야기된다. 물가 지금 목표치 2%까지 완화해놨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 220%입니다. 그럼 그만큼의 지금 재정 부담이 가중이 됩니다. 이게 되냐는 거죠. 한계점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우리 김재환 멘토의 얘기를 들어서 오늘 생방송 90분 안 되고요. 900시간으로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충분하게 의미 있는 부분인데 이걸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신다면 시청자를 위해서 자 우리가 일본의 엔화 부분에 대해서 95엔과 100엔을 넘어설 때는 위험 리스크를 관리하면 된다. 이런 측면을 보여야 되는 걸까요? 지금의 어떤 1,080원대 환율에서 지금 저희가 경험해본 일본의 지금 엔화 94엔, 93엔대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수출주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셨죠? 지금 엔화 부분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겠고요. 원달러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수출 비중 부분에 매수 타이밍을 노리실 때는 환율 부분을 이제는 좀 어렵더라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환 멘토가 말씀하셨던 그 위치대, 가격대들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병호 멘토 같은 경우, 자 그래도 코스닥 승리를 잡아야 된단 말이죠. 네. 자 어떤 섹터와 어떤 업종, 종목을 가지고 좀 잡아볼까요? 예, 저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라는 입장이고요. 거래소는 하시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목들의 변동성이 최 2, 3%를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장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아무래도 매력적이지 못한 상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거래소가 개인들한테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려면은 종목들이 최소한 뭐 어떤 특정 업종이나 아니면 어떤 업종 내의 종목이라도 한 10% 이상 상승을 한다든지 좀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의 시장 자금 유입으로서는 그 정도 종목을 그만큼 끌어올려 줄 만한 자금 여력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코스닥 쪽이 몸집이 좀 더 가볍기 때문에 그쪽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뭐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시세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시세에다가 편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쪽은 역시 최근에 매수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나 아니면은 또 최근에 LED 관련주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눌림목 공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요. 또 정치 테마도 무조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정책 관련주도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점 매수에서 1박 2일 정도의 단타한 흐름을 노리는 형태, 이런 것들은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중 조절을 철저하게 했고 또 손절매를 철저하게 했을 때는 추격 매수는 문제가 생기겠지만은 저점 매수라면은 한 번쯤은 노려볼 만하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개인들 입장에서야 이 종목으로 삼성전자로 수익을 내나 테마주로 수익을 내나 수익 내는 건 똑같거든요. 리스크가 문제인 거죠. 근데 그 리스크가 통제가 좀 된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스마트폰 부품주나 아니면은 LED 쪽, 그 다음에 정치 테마 쪽에 소량 가담하는 형태로 섹터를 짜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부터 저희 주식 승천 시청을 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오늘 그 부분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에서 LED 관련된 업종 부분에 대한 종목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하지만 정책과 또다시 정치 인맥 관련된 종목군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짧은 안타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우리가 한번 같이 묶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과연 어제 당당하게 젊은 피가 얘기한 것이 시장에서 엎어졌습니다. 사죄드립니다. 자, 진행자 사죄드리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지금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전차부대, 전기전자와 자동차, 앞에 우리 김지한 멘토가 잘 잡아주셨는데요. 환율과의 영향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전차부대 오늘은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좀 소폭이나마 방어를 하면서 지수견인 역할을 좀 했습니다, 일부. 자, 향후 방향 어떻게 보시나요? 김지한 멘토. 자동차랑 IT를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전차라고 네. 하면. 이제 일단은 뭐, 같은 관점이고요. 환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만 좀 제가 생각하는 부분대로 좀 잘 제어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일단 다음 달에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로는 그렇게 될 경우에 일단은 지금 유동성에 대한 공급을 좀 하겠다라는 거는, 일단은 일본의 어떤 노골적인 환율 조작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좀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IT, 자동차 쪽에서는 좀 유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완성차랑 부품주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어떤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 이제 IFRS에서도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 연결 재무제표를 이제 그 실적을 공시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증폭 효과가 생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 드러나는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과거에 삼성전자가 시게이트 사업부, HD 사업부를 매각했을 때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리아 갭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영업 외 수익인데 회계 기준이 바뀌니까 영업이익으로 편입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다 묻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번에도 코스닥에서 어떤 자동차 기업들, SL 같은 게 해외에 11개 법인이 있다 그러는데 지분율 51%만 되면 전부 다 연결 재무제표를 공시를 하니까 작년보다는 분명히 기저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부품주가 좀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4분기 때 이미 실적으로 좀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30%의 어떤 영업이익 증가를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자동차 완성차보다는 좀 부품주가 좀 더 유리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제가 외국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한 8년 정도 외국에 있었는데, 좀 상의를 좀 드리자면, 한국의 자동차 부품이 외국의 자동차 부품보다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품질은 또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네. 그렇다 본다면 지금 현대차 향의 어떤 매출액이 일변도가 계속 이어졌다면 지금 FTA 체제 하에서는 한국의 어떤 자동차 부품주들의 어떤 매출 시장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의 어떤 환율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불리하고요. 또 내수 시장에서 올해 신차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항상 봄만 되면 우리가 누렸던 신차 효과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반기 때 나오는 어떤 제네시스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기존에 했던 점유율을 잠식해 나가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또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외 시장에 굉장히 좀 잘 대응을 했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 관세가 제가 알기로는 160% 정도 되는 걸 알고 있고 자국 내 부품의 한 70% 정도 써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05년에 자동차 시장이 한 170만 대, 지금 한 340만 대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시장이 잘 맞춰서 대응은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내수 시장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선진국들이 신흥국들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을 환율 조작을 통해서 부를 뺏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남미 쪽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쪽 시장도 좀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브릭스 시장으로 잘 버텨왔는데 올해는 그것마저도 힘들 수가 있고 내수 시장도 지금 점점점 수입차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가격 전쟁에서 뭔가 좀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 인하 이후에 다시 또 자동차 가격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하셔서 보신다면 완성차보단 부품이 좀 유리하고 완성차 같은 경우에 조금은 장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재환 멘토에게 제가 또 질문이 하나 갑자기 생겼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연결재무제표 보기가 참 어렵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주장에 비추어 본다라면 연결재무제표 자체가 속임수에 어떻게 보면 좀 뻥튀기가 과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지금 현재 도입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속지 않고 조금 더 현명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팁을 하나 주신다면 어떤 걸 주실 수 있을까요? 속지 않고가 아니라요. 네. 제가 그 IFRS가 처음 도입됐을 때 이걸 굉장히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게 재고 산정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후입 선출 방식에서 선입 선출 방식으로 바뀌면서 정유주의 실적이 뻥튀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시장에서는 그 부분이 객관적으로 맞기 때문에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아주 비이성적으로 올라갔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드러나는 결과가 시장에서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어떤 산정 방식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도 일단은 결과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결과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연결 재무제표는 일부적인 뻥튀기 부분이 발생되는 시각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으로 트레이딩 관점을 본다면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장의 대부분이 연결재무제표를 해석을 완벽하게 김재환 멘토처럼 하지 못한다라면 그 부분은 같이 속더라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요. 현명한 투자를 하는데 연결재무제표가 너무 잡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최병훈 멘토, 네. 그 김재환 멘토는 전차 부대 중에서 자동차 부품주의 핵심을 좀 놓고 보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최병건 멘토는 전차 부대 중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전기 전자 쪽을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쪽은 말씀하신 대로 부품주 쪽이 역시 좀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실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수가 한번 들어오면은 그 종목은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요. 고점을 확실히 찍을 때까지는 계속 끝까지 밀고 가는 것이 시장 투자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전자가 여전히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쪽은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완성차 업체들은 뭐 실제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일단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차트상 지표인데요. 단기적으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들이 벌써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저렇게 꺾어져 버리는 상황이 나온다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폭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금야금 빠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부품주는 최근에 좋습니다.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뭐 또 동양기전 같은 좀 중소형 부품주들도 괜찮기 때문에 부품주는 괜찮은데 완성차는 반등시 매도라는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전기전자 쪽에서는 대형업체보다는 중소형 부품업체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만 잠깐 언급을 좀 드리자면은 네. 재무제표 얘기하셨는데 재무제표는 제가 뭐 토를 달거나 반대급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재무제표라는 부분이 실적이 좋게 나오기도 하고 나쁘게 나오기도 하지만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재무제표를 접할 때 우리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결정지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좀 나쁘게 나온 내용도 그네들이 물량이 많고 그 다음에 지금 더 밀어 올려야 되겠다고 판단하면은 그걸 좋게 포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재무제표가 더 좋게 나와도 지금 매도할 타이밍이 됐다라고 판단하면은 물량을 막 쏟아내버려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게임빌 같은 종목들입니다. 주가가 한참 고점을 찍던 14만원, 15만원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재무제표를 전자공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면은 전분기보다 실적이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기사에서는 온갖 좋은 미사여구를 다 쓰면서 포장을 해서 결국 주가를 끌어올린 상태였고, 결국 거기에다 대고 개인들의 물량에다가 기관들의 물량을 던지는 형태로 갔고, 지금은 오히려 또 좋아졌는데도 나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은 재무제표도 물론 챙기시고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 재무제표를 보고 반응하는 시장의 매수세, 즉 수급의 반응이 제일 개인 투자자한테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시장이 아무래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하게 정석적인 측면에서 좋은 종목을 발굴하고 매수 포지션을 잡고 매도 포지션을 잡아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닌 또는 뉴스발의 움직임으로서 가는 종목들이 생기겠고요. 또한 연결재무제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과 또는 실적 부분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도래됐지만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주가 상승에 대한 이제 긴 불황과 터널은 지나갔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다시 주가를 가져가는 수급의 주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현명한 것은요. 자신의 원칙을 분명히 지키면서 그 기준의 잣대를 흔들리지 않고 매매를 한다라면 그 부분 속에서 견딜 만한 부분과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계좌를 불리는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지금 자동차 부품진에 집중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좀 유리해 보이겠고요. 자, 새 정부가 드디어 부동산 활성화 정책 기대감으로 언급이 됐는데요. 하지만 건설주 저도 작년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해외 쪽의 수주 모멘텀도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강력히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최명건 멘토, 자, 건설 쪽 과연 이게 기술적 반등일까요? 아니면 정말 돌아나갈 준비를 하는 걸까요? 저는 솔직히 결과만 말씀드리자면은 단기적으로 반등 포인트를 잡는 거라고 봅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는 의견이 맞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강세를 좀 더 뛸 것 같아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뭔가 좀 회복이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추이를 보셔도 내수건설이 비중이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꾸준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내수 쪽의 건설 경기는 조금 일시적이나마 회복을 좀 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분위기가 계속 좋아진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차후 문제라고 판단하고 우선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해외 건설 업종은 아직까지 물음표를 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어차피 이 시장의 반응이나 아니면은 또 생각들이 결국은 주가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증시 격언에도 해답은 주가에서 얻으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해외 건설 쪽은 아직까지는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에 최병건 멘토도 한 표를 좀 더 보태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김지한 멘토는 어떤 의견을 주실지 좀 궁금한데요. 김지한 멘토. 저 역시 좀 물음표를 달고 싶고요.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은 올해 특히 중소형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에 대량의 어떤 회사채 만기가 도래합니다. 근데 회사채라는 것이 이제 돌아오는 회사채의 만기를 보내고, 만기 상환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또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이런 회전문 전략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LIG 건설인가요? 부도가 나면서 그 건설 쪽의 채권 시장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중동시장, 과거에는 저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시장이 레드오션으로 좀 진입한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 이유가 중국이나 중동 기업들이 수주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어떤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미 모두 다 주가에 저는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많이 경계감을 가지시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채권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정부의 어떤 정책을 보게 되면, 법인세 감면을 하고, 또, 복지를 좀 늘리는 굉장히 좀 세수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나라 장기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 국채가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장기 금리 같은 게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는 입장이고요. 반대로 은행 같은 경우에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지금 돈을 빌려주는 입장인데 장기 금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예대 마진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면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질문인데 제가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보시게 되면 주택시장 이야기를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1억짜리 집이 있으면요. 서울 시내 평균적으로 전세금이 50%에서 55%입니다. 그럼 5천만 원에서 5,5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국채에다 투자를 합니다. 그럼 3%대 이익을 받는데 전체적으로 투자 금액에 대비해서 1.5%대 수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주택 같은 경우 1년에 감가상각이 한 2% 정도 진행이 됩니다. 국채를 고스란히 투자했을 때 3%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되죠? 5%죠. 그렇죠. 최소한의 어떤 기회비용으로 봤을 때 5% 정도는 나와줘야 주택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지금 주택 수익률 자체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3.5%를 채워줘야 됩니다.
이 채워줄 때까지는 주택시장 활성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재환 멘토 우리 깔끔하게 건설 섹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마디로 한다면 만약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어떤 현명한 전략을 펴야 될까요?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과거 MB 정부 처음에 취임했을 때 이명박 현재 대통령이죠. 현대건설 사장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4대강에 대한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건설 쪽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결과 어땠습니까? 굉장히 참담했던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투자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최병원 멘토. 네네. 건설주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 진입 분명히 지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 보려고 하거든요. 네, 어떤 신규 전략? 진입은 저는 사실 별로 권하고 싶지 신규 않고요. 진입하지 말자. 네, 가지고 계시다면 이번에 좀 회복했을 때 좀 줄이자. 아,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 예.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좋아지긴 했지만은 장기적인 전망은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시장이 지금 일본 시장과 굉장히 흡사하게 돌아가는 면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였던 게 역시 건설 경기 침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건설주에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을 갖자.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를 죄송한데 끊었는데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짧게 좀 해주시죠.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이 부동산 경기를 놓고 보면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다른 부동산은 모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 상승에 대한 중심이 플랜트 쪽이 아니라 사실은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 쪽이 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국내 건설주 안에서도 상업용 부동산의 강점 있는 삼성물산 정도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삼성물산 정도 관심을 갖자. 자, 얼마 전에 저한테 메일이 하나 왔었는데요. 스페인 쪽에서 우리나라 금액으로 한 2억 정도 자금이면 어마어마한 진짜 그 초호화 연예인들의 주택을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한국인도. 그래서 참 매력은 있었는데 지갑에 돈이 없더라고요. 네. 통장에 잔고가 좀 없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이슈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은데요. 마지막 이슈 부분에서 건설주 부분에 대해서 추가 바운딩이 반등 모멘텀이 왔을 때는 일단 교체하거나 포트에서 좀 제외하자라는 의견들이 오늘 두 분께서 주신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셨습니다. 내일의 승천주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승천주 공개합니다. 자, 최병원 멘토는요, 주연테크와 BH를 가지고 오셨고요. 김재환 멘토는 LG 디스플레이, 국민주저,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주식 승천 부분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 상담으로는요, 02-3153-2619번이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는요, www.sentv.co.kr로 들어오셔서 맨 위에 주식 승천 코너를 클릭하신 다음에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서 전문가를 직접 콕콕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답변을 시원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슈에서도 너무 많은 걸 배우셨는데 이게 딱 이런 자세거든요. 이 밤에 퇴근하고 나서 밥 먹고 나서 좀 쉴 때 이렇게 고개를 숙이 이러고 보고 있다가 우리 김재환 멘토와 최병건 멘토가 하니까 정신차려 갑자기 좀 써야 되는 상황이 오늘 온 것 같습니다. 자, 최병건 멘토. 네. 첫 번째 야심차게 해준 종목 어떤 종목이죠? 주연테크인데요. 아, 주연테크요. 예, 사실 뭐 기업 내용 가지고 얘기하자면 할 얘기는 별로 없는 상황이고 철저하게 현실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종목들을 쭉 살펴보시면 물론 일부 그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좀 강세를 띠는 종목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승을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정치 관련 테마나 정책 관련 테마에만 매기가 몰리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어차피 내가 이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골치를 썩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시세가 나오는 쪽에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위 말해서 이제 몰빵을 친다든가 아니면 손절 대응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대응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또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주연테크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민주화 관련주입니다. 경제민주화가 될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대기업 위주의 그 PC 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소기업 쪽으로 받겠다라고 해서 주연테크가 이제 그 PC 업체, 제조업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인데, 사실은 이게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차트를 보셔도 살벌합니다. 주가가 지금 보시다시피,
상한가를 그대로 가고 있다가 장 막판에 가서 쭉 빠지면서 보합권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약간 강보합으로 마감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 저런 종목들을 보면은 야 이런 종목을 어떻게 거래를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많다라는 것이고 또 그만큼 내가 수익 낼 기회가 많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것이 겁이 나고 두렵냐 하면은요 올라갈 때 자꾸 따라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종목이 강할 때 그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한번 확 쏟아질 때 공략을 하시면 좋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장중에 왔다 갔다 할 때는 공략을 하시기가 힘들지만은 종가쯤에 공략을 하신다면은 내일 반등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기존의 에너지가 강하니까.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하는 게 정치 테마들 보면은 안철수 관련 테마들 상승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시세는 그쪽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종목을 무작정 따라가라냐? 그것도 아니고 타이밍을 노릴 때 노려서 한번 짧게 치고 빠지는 형태의 대응만 좀 하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제가 메커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일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바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오늘 장중에는 10% 넘게 상승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올라갈 때 따라가셨다가는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조정을 줄 때 공략을 하신다면은 단기 수익을 올리실 수 있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종목이고요. 주엔테크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100원대 전후로 내일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제 반등 포인트가 잡히면은 또 반등이 나올 때 내가 단 3%를 먹든 5%를 먹든 먹으면 던지는 형태로 가시는 게 가장 무난하겠고요.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대응 전략이라는 것보다는 순간적인 대응 포인트를 찾는 게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관점을 가지시고 대응 전략을 짜 가시는 게 좋겠고요. 손절 라인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비중 절대 많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조금씩만 들어가셔서 지금 시장의 답답한 흐름을 좀 타개해보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최병훈 원투. 네. 비중 그냥 적게 들어가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탁 시원하게 얼마까지만 딱 비중 딱 들어가면 될까요? 최대. 예, 저는 10% 정도예요. 10% 정도. 예, 종목을 또 네. 이거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우량주를 한 절반 정도 들어간다면은 나머지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는 5에서 10%씩 이렇게 조금씩 쪼개가지고 반등 나오는 거는 나오는 대로 수익 실현하고 안 되는 거는 또 과감하게 끝내버리고. 근데 사실 이런 종목들이 한번 확 쏟아진 다음에는 그냥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반전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럴 부분에서 빠져나오시는 대응을 한다면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진 않고 또 실제로 그렇게 대응을 지금 계속 하면서 매일매일 또 조금씩 수익을 올려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최병건 멘토의 주연테크 같은 경우는요. 트레이딩 관점에 철저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앞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직접 좀 부끄러우셔서 오늘 감기 기운이 있으시니까 못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종목 추격 매수 안 하고 수익 제대로 챙기려면 최병건 멘토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대응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원들도 뭔가 꼭 대응을 해야 됩니까?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경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런 쪽에서 수익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 중대형주는 거의 움직임이 없이 몇 달 동안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주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비중을 채우지만 이런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에서는 비중 10% 이상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괜히 그러다가 더 좋은 기회 놓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혹시 우리 김지한 멘토 주연테크에 살짝 코멘트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코멘트 달지 않겠습니다. 달지 않겠습니까? 역시 시원시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김지한 멘토가 첫 번째 가지고 온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는 오늘 LG 디스플레이 준비해서 왔는데요. 이 앞서가지고 여러분들께 저 회계 기준의 변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회계 기준의 변경에서 만들어진 어떤 영업이익 효과가 굉장히 컸을 때 시장의 반응이 이성적으로 저것은 회계 기준의 변경 때문에 영업이익이 커졌을 거야, 또는 줄어들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구나, 그런 수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회계 기준의 어떤 변경에 의해서 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다고 생각해서 LG 디스플레이 좀 가지고 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9년 만에 그 감가상각 내용 연수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 5년에서 6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1년에 무려 영업이익이 한 1조 정도 효과가 생깁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전엔 또 적자가 났었고. 근데 올해 내용연수,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내년에 무려 올해 2013년이죠. 1조 3천억 정도까지 최소 컨센서스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유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100만 원짜리 그 컴퓨터를 사 가지고 옛날에는 5년의 내용연수를 잡아서 1년에 20만 원씩 비용 처리를 했다면 이제는 6년 동안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비용을 처리하겠죠. 당연히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 대한민국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이제 걷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세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19년 만에 손 안 대던 그런 내용 연수를 좀 변경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LCD가 지금 비수기입니다. 뭐 여러분들 MCI 차트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스뷰닷컴에 들어가시게 되면 LCD에 대한 가격과 또 수요에 대해서 인덱스화 시켜놓은 지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그 LG 디스플레이와 MCI 차트 한 5년 동안의 싱크로율이 거의 100% 정도 되는데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 MCI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LG 디스플레이 주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이제 애플에서 아이폰 5가 경쟁력을 잃으면서 다소 이제 주문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과하게 주가에 저는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플 쪽에서 뭐 지금 저가형 핸드폰, 보급형 핸드폰에 대한 스마트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출하량 증가로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4분기 때도 애플 쪽의 어떤 매출 비중이 한 25%에서 23%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과거에는 한 80% 정도가 TV 패널 중심의 어떤 매출액이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IPS나 레티나 같은 특수 패널 중심의 어떤 그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좀 중요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3D에서 삼성하고 LG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결국엔 LG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OLED 시장도 지금 삼성하고 LG하고 지금 한판 붙는 상황인데 LG 같은 경우에는 RGB에다가 그 흰 색깔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생산의 안정성이라든가 수율을 좀 더 높이고 또 생산 단가를 절감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승부를 걸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OLED TV 쪽에서는 수율 자체가 거의 2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기존에 투자해놨던 장비를 걷어내기엔 너무 그 손실이 크고 이 방식으로 계속 가게는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원가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좀 설명을 드리자면 RGB 방식으로 갔을 경우에 10,000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시청을 했을 경우에 TV를 5년 뒤에 5년이나 6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 빨간색이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OLED 쪽에서 조금 이제 삼성에서 좀 머뭇거리는 상황인데 이런 면에서도 좀 선점적인 그 투자에 대한 선점을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기관에 대한 물량 매집 최근에 한 달 동안에 LG 디스플레이가 거래소 안에서 5번째로 많은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술적으로 3중 바닥을 만들어내면서 중장기 이평선을 모두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투자 포인트는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관의 물량 매집이 이루어지는 이 구간에서 1, 2월 달 LCD 비수기 구간이 지나가게 된다면 좀 투자의 포인트가 만들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 지금 뭐 유럽장이나 글로벌 시장 좀 봤을 때는 아침에 좀 시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매수 가격은 29,500원 내외에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차적으로 32,000원 잡아드리겠고, 그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한번 좀 너무 빨리 속사포대로 달려오셨어요. 예. 매수 전략만 다시 한번 좀 봐야겠다. 매수가를 일단은 지금 내일 시초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500원 정도 내외에서 매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제가 32,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2,000원이 넘어가게 되면 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좀 대응 전략 알려드리겠고, 손절 가격은 28,500원 설정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들으셨죠? 저희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쌍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를 당당하게 발생이 됐다고 해도 추가 전략을 갖고 홀딩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내용에 대한 오늘 리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멘토가 첫 번째 배틀 형식이 되었던 내일의 승천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병건 멘토 주연 탱크. 투자 포인트는 1,050원에서 1,130원의 매수 포인트를 잡겠고요. 목표가 1,250원, 손절가 1,0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김지환 멘토인데요. 매수가 29,500원, 내일 갭상승이 조금 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셨는데요.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28,500원에 목표가 설정이 도달할 경우에 다른 추후 전략 잡아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의 승천주요. 그래도 열심히 칠 새 없이 달려왔지만 가지고 온 거 다 보따리 한번 풀고 가야죠. 중후한 신사의 멋으로. 자, 최병건 멘토. 네. 두 번째 종목 바로 시작해 주시죠.
예, 두 번째 종목은 BH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종목이라면 이 종목은 조금 여유 있게 가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은 사실 종목을 안다고 해서 해결이 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알면은 훨씬 더 좋은 대응은 나오겠지만은 아는 것보다는 매매 방식이라든지 매매 기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매매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BH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연성 회로기판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마트폰 부품주로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종목인데요. 앞으로 신고가 경신하고 진행을 가져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좋은 흐름 그대로 가져갈 걸로 생각됩니다. 보통 전고점 못 넘고 그냥 자빠지는 종목들이 많은데 사실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은 당분간 좀 더 끌고 가는 세력들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매수를 하실 때 이런 종목들도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따라가는 대응은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한번 확 자빠질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눌림목을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일단은 13,000원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매수 가격을 제시를 해드린 것은 12,200원에서 13,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돌파해서 상승하는 한 마디의 모멘텀, 한 마디의 상승 목표 가격은 15,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 기준가는 11,000원 정도로 박스권 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H에 대한 우리 최병건 멘토의 두 번째 전략까지 읊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김지한 멘토의 두 번째 종목 시작해볼까요? 예,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종목이라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정제 마진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4분기 때 평균 정제 마진이 배럴당 6.6달러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8.8달러, 그리고 1월 달에 9.2달러, 그리고 오늘 12.7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역대 거의 최고 수준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정제 마진이 올라간다는 거는 1배럴을 정제했을 때 정유회사들이 남길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어떤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나프타를 비롯한 벤젠, BTX, 툴루엔, 자일렌 이런 제품들의 가격도 같이 동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BTX 가장 많이 생산하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연간 380만 톤을 만들어내는데 사실 이 BTX가 석유화학 제품들 안에서도 특히나 지금 가격 강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전에는 면화와 그다음에 폴리에스테르 사이에 어떤 대체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화에 대한 작황이 좋다면 폴리에스테르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최근 중국에서 1인당 GDP가 5,000불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폴리에스테르에 대한 섬유에 대한 어떤 수요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자체가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BTX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짓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요. 공장을 지어도 부산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SK이노베이션 선투자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누릴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관 매수 계속되고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물량 매집이 거의 마무리 국면에 가 있습니다. 지금 타시려면 막차를 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매매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S-오일과 GS,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있단 말이죠. 뭔가 분명히 가격적인 매력에서는 다른 종목군들이 좀 매력이 있는데 굳이 SK이노베이션을 분명히 들어가는 게 더 낫다라고 한마디 정의한다면? GS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출점 제한에 걸려 있고요. 편의점 사업 이런 것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좀 희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S-오일 같은 경우에는 BTX보다는 좀 PX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지금은 가장 좋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쉴 새 없이 달려오고 있는 중에요. 오늘 또다시 전화 연결이 좀 왔습니다. 시청자분과 연결 한번 해보도록.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여기 마산의 조현태입니다. 마산에 사시는 조현태 씨 되시나요? 예. 자, 오늘 우리 멘토분들이 가져온 종목 중에 가장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것인가요? SK이노베이션이요. SK이노베이션이요. 자, 그러면 예. 김지한 멘토와 바로 연결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 SK이노베이션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매수 가격이 예. 어떻게 되시죠? 17만 5천 원입니다. 17만 5천 원이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예, 며칠 전에 샀습니다. 며칠 전에 샀습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계속적으로 지금 정제 마진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비텍스 쪽에 강점이 있는데 벤젠, 툴루엔, 자일렌 이 가격이 연일 상승세에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나프타라든가 부타디엔 가격이 사실 제가 이때까지 봤던 어떤 통계적인 자료보다도 자리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또 기관의 매수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 종목을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SK이노베이션의 종목의 주인은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관의 물량 매집이 이어지고 있고 또 매물 소화 과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기관이 들어온다면 계속 보유 관점에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시청자분, 시원한 답변이 좀 되셨나요? 아, 예. 기관의 매도가 없으면 좀 자신있게 홀딩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아, 예. 예, 기관 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너무 짧은 매매보다는 중기적 관점도 충분히 유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꼭 참여해주세요. 예. 자, 두 번째 종목 내일의 승천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병원 멘토의 BH 매수가 12,200원에서 13,000밴드 속에서 매수를 하겠고요. 단기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1,000원으로 매매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자, 김주환 멘토의 SK이노베이션 매수가 175,000원, 목표가 190,000원, 그리고 손절가 170,000원의 매매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뉴스 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그룹이 올해 3조 2천억 원을 신규 투자합니다. 2년 전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신규 채용은 지난해보다 5.9% 늘어난 7,200명을 뽑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수입차 업체 불공정 행위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국내외 차량, 부품 판매 가격의 차이와 수입차 업체 계열 금융사에 대한 특혜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내일 하루 동안 수도권과 중부권을 중심으로 전국 택시 16만여 대가 운행을 중단합니다.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등 택시 4단체는 내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전국 비상합동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식품 가격의 인상이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밀가루와 장류, 주류 등 주요 가격이 오른 가운데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은 업체들까지 가격 인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췄습니다.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013년 3.2%에서 2014년 3.9%로 내다봤습니다. 올해의 전망치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망치 3.6%보다 0.4%포인트 낮아진 겁니다. 경기 침체와 카드 규제 강화 등으로 1인당 신용카드 발급량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지난해 3분기까지 발급한 신용카드는 1억 1,712만 장으로 경제활동인구 2,576만 명의 4.5배였습니다. 한중일 FTA 본협상을 위한 준비회의가 20일부터 이틀간 일본 외무성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4, 5월 중 한국에서 개최될 한중일 FTA 제1차 협상의 의제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올해 1분기 소비자 심리가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회복에 들어가진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소비자 태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소비자 태도 지수는 기준선인 50을 밑돈 46.4로 전분기보다 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유럽 증시와 야간 선물 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선물 신근천 연구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독일의 경기 기대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으며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당연히 호재가 될 것 같은데 유럽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전일은 유럽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금일은 독일의 지수가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일제히 지금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 7시에 독일의 발표가 너무 좋게 나온 이후로 지금 유럽 증시는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 이상으로 모두 지금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독일과 프랑스 증시가 1%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야간 선물 시장도 움직이고 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주간에서도 저희들이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네. 지금 야간 선물도 주간에 이어서 상승을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지금 0.7% 이상 지금 상승하고 있으며 지금 가격은 263.95 정도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간에 비해서 거래량은 일단 크진 않지만 외국인의 순매수는 지금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잠시 후 뉴욕 증시가 또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대통령의 날로 하루 휴장하기도 했죠. 잠시 후 개장되는 뉴욕 증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전일 현물 증시는 휴장했지만 선물은 저희가 오픈했거든요. 네. 네, 선물은 일단 전일도 그렇고 금일도 소폭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S&P 500 선물과 다우지 선물 모두 지금 0.1%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또한 지금 한국 시간 자정에 미국에서 주택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우선 48이라는 숫자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48 숫자 근처에서 발표되면 이는 2006년 이후로 최고치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발표되면 일단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 수치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일단 증시의 시작은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주택 경기 지표를 잘 살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선물의 신근천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박미라였습니다. 자, 어제 이후로, 이놈의 자 좀 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어제. 저도 긴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분한테 너무 배운 게 많아갖고요. 오늘 아무래도 밤을 새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의 증시 뒷담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전 세계 숨은 애플의 협력업체는 하고 오늘 증시에서 찌라시가 좀 많이 돌았어요. 네. 그 내용에도 보면 참 신기했어요. 야, 이걸 어떻게 누가 만들어냈을까 싶었는데요. 네. 신기하다고 해서 보긴 봤는데, 세계 각국의 애플의 협력업체 지도, 그 URL을 치고 들어가면 볼 수가 있더라고요. 대략적으로. 자, 우리가 이거 다들 보셨나요, 혹시? 저는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김지한 멘토는? 네, 저는 못 봤습니다. 안 보셨습니까? 예.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될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 세계에 숨어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변화가 그쪽 나라로 변경이 될 것이냐. 중국에도 좀 많이 쏠려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쪽엔 좀 약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렇죠. 중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일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업체들인데, 사실 그런 것만 봐도 결국은 애플이라는 회사 자체는 미국이지만은 결국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대세론적인 부분은 결국 아시아가 가져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이건희 회장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삼성전자가 그때 당시에만 해도 수익을 잘 내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TV라든지 이런 가전제품 쪽에서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대로 가다가 망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그 스마트폰의 미래를 내다보고 거기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결과가 결국은 지금 아이폰 5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아이폰은 사실은 기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5가 나쁜 제품은 아닙니다만은 혁신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이폰의 앞으로의 전망은 점점점 좀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좀 쇠락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뭔가 좀 혁신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뭔가 좀 이거다 하는 그런 제품을 하나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당분간은
그리고 앞으로도 아시아에 점점 밀리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중국의 상승도 지금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김재한 멘토는 제가 오늘 이 지도를 보면서요. 굳이 이런 게 뜬금없이 왜 나올까라는 생각이 했거든요. 업계 지도 부분이. 자, 애플. 앞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되돌아보면, 곱씹어보면 스마트폰의 전쟁 부분이 이제 포화 상태고 스펙 싸움도 이제는 좀 진정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와 같이 연결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최병곤 그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글의 OS를 차용해 쓰는 입장에서 우리가 애플의 아이폰 5를 뛰어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내셔널리즘에 입각해서 이야기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표현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뭐 경영학 이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 제품에 대한 개발은 서양에서 진행을 하고 또 제조업은 아시아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낸다. 뭐 그런 이론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오랫동안 체계되어 왔죠. 예를 들어서 서양의 어떤 여자들이 굉장히 둔탁한 손으로 그 마이크로 단위의 나노 단위의 반도체 공정을 했을 때 불량률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섬세한 어떤 그런 송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쪽에서 제조업을 하는 것이 불량률이 적고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요. 그 이론에 충실한 것이 바로 애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시아가 대세가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절대 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애플이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도 컴퓨터 처음 만든 게 애플 쪽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CD롬이라든가 마우스 이런 것들 전부 다 만들어낸 곳이 다 애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들 좋은 일만 시켰다는 거죠. 시장을 확대시켜 놓고 결국에는 거기서 진정한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지속적으로 누려가지는 못했던 곳이 바로 애플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떤 리딩 업체로서의 어떤 지위를 상실해가는 건 사실입니다. 판매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좀 뒤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업체들에 대한 지도를 찾아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 이미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딩 업체에서 지위를 상실해 나가고 있고 혁신성이나 개혁성 또 주문량 감소 이런 것들이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지도까지 찾아가면서 지금 매매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OS에 대한 폐쇄성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랙베리 같은 경우 RIM 결국에는 자기네들의 OS를 쓰다가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노키아 신비안 쓰다가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그런 가운데 구글의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개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하드웨어 회사더라도 그 OS를 차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애플의 협력업체를 찾아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어떤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에 들어가는 관점에서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찾아가는 것이 좀 더 유리한 투자,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굳이 지금 많이 오픈되어 있는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 부품 관련주들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 말고는 중기적 관점으로 만약 일명 이런 얘기들이 있죠. 자식에게 좀 물려줄 만한 주식을 좀 많이 선별하는 경우도 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애플 자체가 지금 일단은 근거에 지금 138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단가 후려치기를 계속 해왔다는 그렇죠. 것이죠. 애플 쪽의 부품을 납품을 해가지고 부자가 된 회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깔끔하게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최병곤 멘토는 네. 더 추가적으로 언급하실 내용이 좀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구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구글에 대한 부분도 이제 구글이 자체적으로 이제 모토로라를 인수하면서 뭔가 자체적으로 하드웨어를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 삼성전자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바다라는 그 운영체제를 개발했다가 영 시원찮아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구글 쪽으로 갔는데요. 최근에 또 다시 연구를 시작했죠. 그리고 막대한 개발비를 지금 올해 한 해 목표로 세우고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뭐든가를 잘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계속 노력하고 상황을 바꿔가는 게 있다면은 결국 삼성도 소프트웨어 쪽에 운영체제 쪽에 뭔가 좀 독점적 지위를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쓴 돈이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앞으로의 전망치에서 애플은 좀 뒤처지지 않을까. 차라리 구글이 치고 나온다면 어떻게 성장을 더해서 강력한 삼성전자의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두 분의 내용을 맞춰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애플 관련주를 찾을 게 아니고요. 구글 관련주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예. 제가 봤을 때 좀 빠르게 생각해 본다면 정말 구글 관련주 한번 내일부터 눈 불을 켜고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괜히 진행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좀 줘보도록 하겠고요. 뒷담화 부분이요. 두 번째 뒷담화의 이제 이슈는 좀 우리나라에겐 조금 치명타 가능성이 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본토 하이난시에 사상 최초로 카지노를 허용하기로 했다라는 내용들이
오늘 증시에서 좀 들썩였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카지노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조금은 심상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 전 멘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도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화면 캡처 잡아줄 수 있으신가요? 그쪽 지도가, 예. 하이난이 지금 A자로 표시해놓은 지역인데 사실 마카오보다 더 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동부 쪽에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접근성 자체는 오히려 더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상장사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관련 있는 기업들이 호텔 신라가 있는데, 그리고 여행사들이 또 있고요.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 쪽이 있는데 각각 좀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호텔 쪽 매출 비중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면세점 매출이 한 85% 정도 되니까 큰 영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의 지금 여행사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의 인바운드 쪽 모두 투어가 점유율 1등인데 1.6%밖에 안 됩니다. 하나투어는 1.1%밖에 안 되고 70개 기업들이 난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타격받을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오히려 하이난 쪽에 카지노가 생긴다면 중국 쪽의 어떤 관광객들 아웃바운드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행사 쪽에는 저는 호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지노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단순히 카지노를 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국가가 딱 전 세계에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북한이고 두 번째가 제주도입니다. 해외 여행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있다는 것이죠. GDP가 5,000불을 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는 거고, 또 그 제주도 공항에서 면세점에 대한 어떤 쇼핑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타격받을 부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병훈 멘토. 저는 사실 동의는 하는데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저는 좀 주식하고 멀리 떨어져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사실 중국 사람들을 좀 몇 분 압니다. 그리고 또 대충 특징을 좀 아는데요. 사실 이거는 괜히 좀 비하발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럼 조심하셔야 되는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중국인들이 사실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도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한국 시장도 선물 시장이 요동이 심하고 뭐 굉장히 좀 변동이 심하고 옵션 시장도 활성화되어 있는 게 도박을 좀 좋아하는 성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 자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장을 뛰어넘는 시장이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중국 시장이었어요. 뭐 한 번에 떨어질 때는 막 10%씩 이렇게 떨어질 때가 초창기에 있었단 말이죠. 그만큼 도박 성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사실 제주도에 오는 것도 물론 뭐 관광도 많습니다만은 도박 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하이난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뭐 위치 아까 보여주셨지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나. 이 국가에서 결국은 좀 허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이제 현금 거래를 막는다라고 해서 도박 이미지 희석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 그 하늘을 손으로 가리는 것과 똑같은 그거고, 뭐 카지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칩으로 다 거래하지 뭐 현금 거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뭐 단기적으로 당연히 주가에 큰 영향 없고요. 또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이런 오늘 그 카지노 관련주들 보면은 뭐 큰 주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당장의 주가에 영향은 없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향후에 뭐 좀 부정적인 인식은 좀 있지 않겠나, 관련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릴까요? 네. 예, 말씀 끊어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중국 시진핑 체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도시화 정책입니다. 결국엔 서부 쪽으로 발전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인데, 위치상 봤을 때는 서부 쪽의 도시화가 조금 더 이루어진다면 이쪽 지역이 좀 뜨지 않을까. 오히려 그 제주도 지역의 어떤 관광객 수요, 또 도박에 대한 수요, 뭐 카지노에 대한 수요를 좀 잠식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위협 요소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 정확히 시원하게 내고 가죠. 우리나라 카지노 관련주들, 자, 신규 매수 포지션이나 홀딩해도 될까요? 김 전 멘토. 저는 뭐 큰 상관없다 생각하는데요. 아직 카지노에 대한 큰 매력을 못 느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짧게 해주세요. 예, 표를 얻기 위해서 강원랜드 말고 다른 새만금의 다른 지역에다가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수요 때문에 조금씩 움직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제한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네. 최명호 멘토, 그렇다면? 네, 저는 중국하고 연관을 안 지어서라도 카지노 주식은 이제 안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만큼 다른 종목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오른 주식을 굳이 매달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카지노 관련주들 뒤도 쳐다보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홀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짧게 끊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저희 증시 뒷담화 마무리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고요. 최병호 멘토 오늘 잠시 뒤에
방송에서 하지 네. 못한 이야기 무료 방송에서 진행하신다면서요? 예, 뭐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못다한 얘기 어디까지 수위를 아까 뭐 수위 조절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실 건가요? 예, 뭐 좀 얘기를 또 좀 풀어봐야 되겠죠. 오늘 뒷담화에 없었던 예. 것들 예. 오늘 아프신데도 나오셔갖고 좋은 예. 정보 주셨는데 네, 무료 네. 방송에서도 더 자신 있게 좀 알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내일장 전략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우리 최병건 멘토부터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장 전략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네, 흰지든 검은지든 쥐만 잡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이 개별주라든지 소형 종목을 얘기해 드리면은 그 색안경부터 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흐름이 강하고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가 매수나 이런 종목들에 대응을 노려주신다면 좋은 전략이 나올 것 같고요. 장중에 요즘은 거의 오전에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또 종가 매수해서 1박 2일 코스로 가는 요 형태의 매매만 지금 먹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는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잘 맞추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뭐 야간 선물이라든지 해외 증시 분위기를 봤을 때는 내일 큰 폭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종목으로 승부를 가시는 전략 계속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지한 멘토 기대되는데요. 내일장 전략. 전략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예, 일단은 뭐 정시 격언 하나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딱히 뭐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사실 그 핸드폰으로 검색해가지고 아무거나 보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뭘 보내드린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를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침이 오지 않는 법은 없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제가 좀 하고 싶었던 말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거센 비바람에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센 비바람에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예, 수급이 강한 종목은 시장에서 악재가 많이 나오고 또 시장이 흔들려도 분명히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매매를 하지 마시고 메이저가 지금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지 또 이쪽의 종목들이 수급이 탄탄한지 체크를 하시고 그에 맞춰서 매매를 하신다면 성공 투자로 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이 보니까 내일장에서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에 자신의 전략을 가져가는데 김지한 멘토는 수급을 좀 보자. 또한 우리 최병건 멘토 같은 경우는 종목별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떠한 종목이든지 간에 매매 스킬을 좀 가져가 보자라고 결론을 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내일이요. 최병건 멘토, 네. 우리가 좀 그래도 핵심적으로 한번 봐야 될 업종이라든가 네. 종목이 있다면 한두 가지 조금 썰을 풀어주시죠. 네, 역시 지금 현재로서는 그 LED 관련주 중에서 서울 반도체라든지 또 루멘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한번 강하게 주면은 매수 타이밍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모바일 게임 쪽도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전 포인트 잡히고 있습니다. 컴투스 쪽이 지금 매수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 관련주는 아무래도 경제민주화 쪽 이쪽이 오늘 아침에 상당히 크게 떴다가 확 밀렸기 때문에 내일 반전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정치 테마 쪽에서 안철수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오늘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반전 시도가 있으면 한번 단타를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썰을 풀어달라니까 너무 많이 주시면 시청자들 헷갈리잖아요. 예, 김지한 멘토. 내일 뭐 좀 볼까요? 하셨던 얘기 중에 좀 부연 설명 드리자면요. LED 업종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파이어 인고 쪽은 이미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루멘스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 패키지 업체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절대 실패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른 LED 업체들 적자에 허덕이는 동안에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LED 안에서도 옥석가리를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출연하신 멘토분들이 분명히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귀 탁 정확히 들으셨을 것 같은데 바로 LED 업종 관련된 종목군들인 것 같습니다. 자,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지금까지 쏜살같이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저 김도영 진행자가 오늘 배우는 게 너무 많았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중후한 모습 속에서 그 속에 연륜을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도 승천하는 모습의 그 승천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분명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